자, 이제 본사 2-1 말 그대로 동해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근간경치만 보겠는가, 말 그대로 산만 보겠는가, 이제 동해로 가자 해서 이제 바로 동해로 가는 데 나오죠. 남녀라는 건 이제 뭐냐면 가마예요. 그럼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양로에 올라가니, 와, 가마를 탔다는 건 굉장한 특징이죠. 왜? 앞에서 이미 금강산 갈 때는 행장을 되게 가볍게 떨치고 갔잖아요. 근데 이 지금 동해로 이동할 때는 이 사람이 어때요? 이동할 때는 이제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거니까 관찰사의 어떤 면모나 이런 걸 보이면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 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차이점이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푸른 시냇물과 여러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산새는 나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한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산새나 시냇물이 나와의 이별을 원망할 필요가 있나요? 그들은 뭐 내가 가던 말던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화자가 금강산을 떠나는 것이 아쉬움,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제가 이제 글씨를 좀 더 잘 쓸게요. 자, 제가 근데 너무 급하게 썼네요. 그죠? 자, 이별을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나는 게 아쉽구나, 이런 얘기죠. 그걸 이제 자연한테 돌리고 있는 거고. 깃발이 휘날리니 오색 빛깔을 넘나들며 노인이 타고 북과 피를 섞어보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지금 뭐예요? 딱 보면 되게 행장 자체가 화려하죠. 가마도 타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관찰사의 면모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백사장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신선을 비스듬히 태우고, 나왔죠. 취한신선. 도교사상 자체가 나오죠. 실제로 취한신선은 어떻게 비스듬히 태우는 걸 봐. 그리고 그 얘기는, 이 취한신선은 정철 자신의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가 꼭 취한신선 같아. 왠지 이렇게 아름다운 동해를 보니까. 뭐 이거는 꼭 술을 먹어서 취했다는 의미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이런 의미가 좀 더 가미되겠죠. 자, 바다를 옆에 끼고 해변에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내가 너의 친구인 줄 어찌 알고 날아갔냐. 결국은 갈매기와 논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번에는 뭐 중요한 거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별표 치시고, 결국 이제 산과 바다에 대한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씩이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내근강, 말 그대로 그 금강산에서는 정치가의 면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동해에서는 인간 본연의 욕망, 인간 본연의 욕망이란 말 그대로 자연을 즐기는 거, 그죠? 이런 뭐 또는 노니는 거, 사실 누구나 다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노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런 욕망을 좀 많이 드러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위정자의 모습이니까 충사상 위주지만, 여기서는 도교사상, 말 그대로 신선처럼 내가 자연을 편안하게 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좀 많이 드러낸 게 특징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둘은 서로 뭐 할 수 없어요. 양립하기 되게 힘들죠. 좀 내적 갈등이나 이런 게 보이기가 되게 좋게끔 지금 표 자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영룡법계와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망한 듯한다. 결국은 법계와 제조를 통해서 산을 떠나는, 말 그대로 화자죠. 정철이, 화자가 산을 떠난 아쉬운 마음을 이 둘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감정입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얘한테 자기 감정을 돌린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보세요. 정계를 떨치니 오색이 넘나드는 듯, 고각을 보니 왠지 구름이 다 거치는 듯, 이렇게 나오니까 금강산 유람할 때와 비해서 행정의 규모가 화려하다. 중요한 건 여기죠. 행정의 규모가 되게 커졌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가마도 타고 막 나팔도 불고 그 다음 깃발도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 다음, 영사끼리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태우고. 그래서 여기서 취선 자체는 실제로 진짜 여기서 신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철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갈매기야 날지 마라. 갈매기, 그 강아지 아니에요. 백고에서 월월 뭐 그 강아지 아닙니다. 갈매기 얘기하는 거예요.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너의 친구인지 어쩌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죠. 시험에 많이 나오나 무라일체 뭐예요? 자연과 하나 된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곁다리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무라일체라는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된다. 결국은 갈매기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자연을 즐기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본사 2-2 넘어가세요. 자, 금남구를 돌아들어서 총석정이라는 곳에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사는 백옥루의 기둥 다만 4개만이 서 있는 듯 아름답구나. 중국의 명장 공수가 만든 작품인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6명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본떴는가?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어떤 유명한 장인 공예 작가 금수가 만든 것처럼 아름답고 꼭 도끼가 그 귀신이 만든 것 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이 백옥루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 어떤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야? 귀신이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아름다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냥 아름다워 하면 될걸. 하지만 정철은 뭐예요? 이미 그 당시에서부터도 문학가로 인정받고 대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기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를 쓰는 건데 그냥 아름다워, 좋아, 뭐 되게 밋밋하고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고사성어와 굉장히 많은 표현법들과 굉장히 상적 의미들을 많이 집어넣고 농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우리는 다 읽어야 되고. 자, 고성을 저만큼 두고 삼일포라는 곳에 찾아가니 삼일포 남쪽 절벽에 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는 붉은 글씨는 남아있는데 결국은 글씨는 뭐 이 사람들은 죽었어도 남아있겠죠. 이곳을 유람한 사선 영랑이나 남랑이나 술라 안상은 어디로 갔는가? 이 사람들은 다 신라의 화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신라의 화랑들인데 지금 언제야? 정철의 시대는 조선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겠어? 다 죽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제로는 없는 거죠. 뭐 글씨 남아있을 수 있어도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관광지 가서 나중에 나 왔다 간다 뭐 이렇게 뭐 철수 왔다 간다 이렇게 글은 쓸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글은 남아있어도 나는 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흘을 머문 후에 자, 어딜 가서 머물렀는가? 성류담 영랑호 거기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또 몇 군데 앉아서 놀았던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과연 어디 가서 놀았지 해서 그들이 뭐 했는지를 한번 자기 나름대로 뭐 추모해보고 좀 돌이켜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윤준님 보세요. 자, 백옥루 남은 기둥 다만 4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선봉의 모양을 예찬하고 나오죠. 공주의 솜씨인과 그 다음 귀보로 다듬었는가. 그럼 여기에서 보면 공주는 중국 고대 유명한 장인의 이름. 그러니까 뭐 어떤 잘 나가는 뭐 조각가 뭐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 귀신이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가 이런 건데 여기도 지금 문장을 보면 모모가 모모인가 모모가 모모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뭐예요? 얘도 대꾸죠. 그러니까 대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꾸는 문장구조 유사한 걸 가지고 그 보여주는 패턴이다. 이건 이제 계속 가져야 되죠. 대꾸를 보면 문장구조 유사한 걸 반복하니까 통사구조 반복, 문장구조 반복이니까 모두 보여요. 당연히 여기서 그 어떤 운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알겠죠? 자, 구티어 6면은 무엇을 본떴는가? 해서 6면은 어떤 뭐 육합을 의미하는 도교적 사상을 드러낸다. 그 다음 단선은 완연히 있는데 사선 어디 갔는가? 단선은 신라 때 국순 화랑이었던 화랑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이런 한국사나 이런 개념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긴 나오지만 영랑이나 남랑이나 술랑이나 안상이 삼일포 절벽 끝에 생긴 붉은 글씨를 의미한다. 자, 그렇게 그런 붉은 글씨 남아있는데 이 사선들은 어디 갔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죽었죠. 그 다음 사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뭐처럼 신선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선이란 말에서 뭐가 나와요? 도교적 사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사흘을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는가? 결국은 사선이 머문 일수 3일이기 때문에 3일포라고 뭐 지명이 있다. 이건 뭐 그냥 요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그냥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선유담 영당후에 갔을까?
천간요인에 만 군데, 몇 군데나 앉아서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과연 뭐 했을까? 그냥 뭐 문득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삼해대 행적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본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경주에 가서 불국사 가면 지금은 관광지로 해놨으니까 스님들이 거의 없고, 그죠? 그냥 뭐 관광처럼 사람들만 왔다 갔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뭐 그런 불국사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 여기가 옛날 신라 진짜 시대 때는 스님들도 되게 많고 그랬을 건데, 과연 스님들은 뭐 하면서 여기 불국사에서 지냈을까? 뭐 이런 거를 그냥 떠올려보는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경주에 불국사 가서 그런 거를 떠올리진 않겠죠. 지금은 다 불국사 막 막아놔갖고 뭐 들어갈 수 있는 데 별로 없고,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밖에 없죠. 이제 유적들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훼손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위험하고 또 이게 또 훼손될 수 있으니까 좀 막아놓은 데가 많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죠? 자, 본사지 2-3 이제 보세요. 자, 백꽃은 벌써지고 소쩍새가 슬 피울 때. 그러면 이게 꽃이 지는 시기니까 뭘 보여줘요? 시간의 어떤 흐름이나 경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꽃이 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 5월 정도, 이제 늦봄 정도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정 자체가 이미 봄의 한 계절 자체를 다 여정하는 거예요. 뭐 금강산 동해 뭐 하루 이틀 정도로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도 얘기했지만 금강산도 일반 2,000봉이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봉우리들에 대한 구경이나 뭐 동해 구경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이상의 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글 자체가 실제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낙산사 동쪽 언덕길에 따라 의성대에 올라앉아 해를 보려고, 아침 해를 보려고 한밤중, 이건 실제로 한밤중보다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니 상스러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6마리의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다 뭐예요? 뭐뭐드 비유적이죠. 그렇게 뭐 한다는 거야? 해가 6마리의 용이 쫙 이렇게 떠받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가 바다에서 위가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해가 바다에서 쏟아오를 때는 그렇게 온 세상이 흔들린 듯 하더니, 실제로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 처음에 이렇게 짱짱짱짱짱짱짱 이렇게 올라올 때는 바다 쪽에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좀 일렁일렁 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치솟았더니 가는 털도 셀 수 있을 만큼 밝구나.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과장적이죠. 행여나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 근심스럽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봐 근심스럽다. 그럼 구름은 근심스럽다. 이렇게 되니까 이 구름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과 연결되어 있죠. 뒤에서 좀 정리하겠지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간신배의 무리가 임금의 총명을 가릴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뭐예요? 간신배를 비하한 단어가 되겠죠. 자, 이태백. 또 나오네요. 그죠? 앞에서 나왔지만. 이태백은 어디 가고 그가 쓴 글만 남아있는가? 이태백의 글에는 보니까 천지간의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죠?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운다. 그러니까 여기 슬피 운다니까 여기서 애성적 분위기, 예상적이라는 게 항상 뭐 한다? 슬픔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 자체가 흘러가는 거죠. 초봄에서 늦봄의 형태로. 자, 그 다음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 올라앉아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그래서 여기는 일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해가 임금이란 거는 사실 여기서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근데 뒤를 좀 봐야 돼요. 그 다음 상스러운 구름이 지피는 등 여선종이 받치고 있는 등. 그래서 상우는 상스러운 구름을 의미하는 거고 지피는 등 피어나는 듯. 그래서 육룡이란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해를 떠받치고 있는 거니까 해를 만약에 왕이라고 본다면, 그죠? 왕이라고 본다면 이 왕을 떠받치는 이 용은 당연히 뭐가 돼요? 왕을 떠받치는 얘네들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육룡은 햇빛에 비치는 반짝거리는 물결을 의미하며 결국은 임금을 떠받치는 충신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가 막 떠오르는 모습에 대한 광경에 대한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바다를 떠날 때는, 즉 바다 위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얘기한 거죠.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그래서 이거는 뭐 1번만 잘 기억하면 돼요. 해가 수평선 위에 막 붙어있는 장면을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에 즉 해가 뜨니 털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밝다. 그래서 가느다란 털도 셀 수 있겠다. 그래서 매우 밝다의 의미를 털도 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조금 과장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이제 6번. 6번은 별표.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도, 특히 이 구름에 대한 표현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구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를 가리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신배를 상징하죠. 물론 이 표현은 정철이 처음부터 쓴 건 아니에요. 중국에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써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정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오마주, 어떻게 보면 패러디, 아니면 그 표현을 일부 빌려온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지날까봐 두렵구나. 그래서 이제 200의 시에서 인용한 거고,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임금을 간신배가 가릴까봐 두렵구나. 이런 마인드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도 도교사상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나 관찰사야, 나 임금 걱정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충성심에 관한 얘기는 중간중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정말 그림 그리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늘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짠짠짠짠 해가 떠 있어요. 그죠? 또는 밤이 되면 뭐예요? 달을 더 크게 그렸네.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달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 산 같은 게 있겠죠? 이제 이렇게 물도 그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뭐도 있어요. 이렇게 뭐 나무들도 있겠죠? 그 다음 뭐 이렇게 풀도 있고요. 그죠? 풀이야. 풀, 뭐 나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해나 달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빛을 내려요. 그죠? 빛을 막 내려요. 그러면 이 빛을 받고 이 뭐 산이나 강이나 또는 뭐 숲에 있는 뭐 아니면 평지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유일한 존재니까 이걸 왕으로 비유한다면, 왕의 빛을 받고 있는 얘네들이 말 그대로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백성이 되겠죠. 뭐 여기는 당연히 뭐 말 그대로 뭐 산이나 뭐 물이나 이런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을 내려주는 거니까 이 빛이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빛이라는 게 어떤 임금의 선정이죠. 좋은 정치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정치 때문에 풀이나 뭐 나무나 뭐 세상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자 이렇게 구름이 있다고 해봐. 그럼 여기 자리를 이렇게 여기서 가려버려서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빛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빛이 선정이라면 선정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 구름을 간신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린 거면 이 정도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너무 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구나. 항상 그림은 뭐로 봐라? 느끼는 거 봐라. 이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자연현상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뭐 비유적인 개념을 볼 수 있는 건데,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왜 굳이 이런 자연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용했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면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이제 산이 보이고, 그 다음 집 자체 안에서도 문 자체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리는 어떤 뭐 물소리, 산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게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자연과 굉장히 가까워요. 자연과 삶이 가깝다는 건 당연히 시를 쓰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또는 글을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 열면 뭐 있어요? 아파트 보이죠? 그리고 아파트에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공원들이 있거나, 우리가 보는 건 맨날 뭐 주차장이거나 도로거나 시멘트거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연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서 보지 않는 한 자연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에서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시나 이런 게 좀 많이 없는 거겠죠. 자, 이제 본사 2-4를 보세요. 자, 저녁놀이 비켜드는 편산의 철쭉꽃을 이어 밟으면서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자, 신리에 펼쳐진 흰 비단을 다리고 다린 것 같이 맑고 잔잔한 호수가 큰 소나무 숲 속에 둘러싸여 펼쳐져 있으니 물결이 잔잔해서 꼭 물속에 모래알까지 헤아릴 정도로
굉장히 맑구나 이런 얘기죠. 한 척의 배를 띄어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고 넓은 곁에 동해바다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이제 호수가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바다가 보이고 한쪽에는 호수 한쪽에 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자, 조용하구나 이 경포 호수의 기상. 넓고 아름답구나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거 아까 이제 오타 나온 거죠, 그죠? 넓고 아름답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죠. 저 동해바다의 경계요. 경포 호수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동해바다에 있는 경포호수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여기가 아름다우고 여기를 비교할 곳은 다시는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이죠. 자, 고려 우왕 때 이제 고려 우왕에 관련된 이제 하나의 또 배경사가 나오죠. 자, 알고 있는 배경사들이 되게 많아. 고사성어 뭐지 그죠? 고사 이야기나 그 예전 이야기 이런 게 지금 종철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끌어당겨서 이제 어떻게 온 거고, 어떻게 보면 지식에 약간 잘난 척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뭐 잘났으니까 잘난 척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 이야기가 야단스러웠구나.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여기는 되게 조용한데 과거의 고려 우왕 때 어떤 박신에 관한 그런 고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뭔가 시끄러웠구나.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 고사 내용은 이제 뒤에서 정리할 거고, 강릉 대도부의 풍속이었구나. 효자 충친 열렬을 표창하는 붉은 문이 동네마다 널려 있으니 질벽에 늘어선 집마다 벼슬을 줄만하단 태평성대가 여기에도 있다고 했구나.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관찰사로 다스리는 여기에 되게 충신이나 효자나 연녀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선정을 은근히 과시하는 장면도 있죠. 결국은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여기에 정말 효자나 충신이나 연녀를 표창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많고 효자 충신 이런 게 많은 게 아니야. 이거 살짝 이제 과시하는 부분도 있죠. 자, 그럼 이제 1번을 다시 보세요. 자, 사양현산에 철쭉을 밟고 이어밟고 우계주련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고 경포에 나가니, 신선이 타는 수레를 실제로 정철이 어떻게 타? 그죠? 정철이 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신선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죠. 우계주련 신선이 탄다는 수레를 의미하고, 그 얘기는 도기적 신선 세상을 다시 의미하는 건데, 그만큼 정절 자체가 뭐 한다는 거야. 신선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다는 자신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심리의 빙하를 다리고 또 다려서, 그래서 빙하는 얼음같이 희고 깨끗한 비단, 결국은 경포의 잔잔한 수면을 얼음같이 희고 깨끗한 비단에다 비유한 거죠. 실제로 비단은 지금은 뭐 입을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곱고 그런 최고의 섬유예요. 그러니까 비단 같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곱고 아름답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죠. 다시 이거는 심리의 그 경포가 쭉 펼쳐져 있어 라고 하니까 이제 원경 멀리 이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보면 다시 나오죠. 긴 소나무 많은 곳에 울창한 곳에 실컷 뭐 물이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고 모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이 표현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모래를 해야 될 정도로 봤다는 거는 거기 앞쪽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뭐 나오죠. 물결이 잔잔해서 모래를 셀 수 있을 만큼 맑다. 그래서 근경에 대한 묘사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되는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고주 해람하여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고 넓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구나. 그래서 한 척의 배를 띄어서 정자 위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겠죠. 자, 조용하다 이기상, 화려하다 멀구나 저경계, 이보다 갖춘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결국은 여기가 가장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조용하다 이기상, 경포의
조용함. 환하다, 멀구나, 적용계. 동포의 넓고 아득함. 이제 이런 것들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딱 보면 뭘 보여요? 문장구조 또 유사하죠. 여전히 또 뭐가 보여? 여전히 또 대꾸가 보이죠. 정말 대꾸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또 뭐가 보여요? 이기상이 조용하다, 적용계가 환하다 이렇게 되니까 도치도 보이는 거죠. 그죠? 문장 구조가 서로 바뀐 거니까. 자, 그래 나오죠. 대꾸, 도치 이런 게 나온다고 아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에 보면 홍장고사 나오죠. 홍장고사가 참 야단스럽고도 야단스럽구나. 관련고사 간단하게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이런 정도 내용에 크게 보면 고려 5왕 때 강원감사인 박신과 강릉명기 홍장 사이의 고사를 의미한다. 물론 이거 정처를 미리 알고 쓴 거겠죠. 박신이라는 사람이 그 강원감사 박신이 강릉에 왔다가 홍장을 만나서 서로 사랑한 사이가 되었는데 박신의 감사임기가 만료되어 자신은 떠나야 했다. 홍장은 어차피 명기니까 이건 뭐예요? 유명한 기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생이니까 어차피 뭐 데리고 갈 수 없죠. 신분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니까 이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강릉부사 조은울이 와서 거짓으로 홍장이 갑자기 죽었다고 말해서 슬픔에 젖어 며칠 시근한 박씨는 경포로 뱃놀이 간다. 그러면 이 경포로 뱃놀이 가는 건 이런 비탄에 젖은 마음을 조금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간 거겠죠. 조은율은 따로 홍장에게 선녀처럼 붕장할 것을 일러두고 배 위에서 흥이 물이 있자 박씨는 홍장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을 무렵 선녀 분장을 한 홍장의 배를 보고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홍장임을 알았다. 이때 자중은 손뼉치며 울었다. 웃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이 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홍장하고 뭐 그 다음 조은이라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 속이고 뭐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속으니까 사람들이 와 막 써주면서 잘 속아 살았어. 뭐야 그럼 나 속은 거야? 그런 거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이제 고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경포의 아름다움을 앞에서 감탄하는 뭐 그런 내용은 별로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인데 과거의 홍장고사는 굉장히 뭔가 시끄러움도 있었구나. 막 거기서 자중도 뭐 손뼉도 치고 이랬을 거니까 이 조용한 곳에서 그랬으면 이게 굉장히 뭔가 시끌벅적했었구나. 그냥 그런 식의 마인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큰 얘기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절유정문이 곳곳에 펼쳐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여기에도 있다 하겠구나. 그래서 비옥가봉은 마을에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을 모두 벼슬에 봉할 만큼 태평성대이다. 결국은 이 비옥가봉이란 거는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 자신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정해 가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선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벼슬에 봉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풍속도 좋은 곳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본사 2-5.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보면 처음에 동해 쪽으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내적 갈등이 이렇게 쿵쿵하고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사실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래서 2-5 자체가 나오는 본사 2-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뭘 보일 거냐면 마지막이니까 결사 들어가기 전에 내적 갈등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걸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진주관 축서로 아래 50정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그 물줄기를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그럼 이 서울의 남산에 누가 있겠어?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뭐 또 그리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로서의 여정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그러니까 여정 자체가 시간에 대한 리미트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에 이제 제한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풍경이 싫지 않으니, 결국은 풍경이 싫지 않다는 건 계속 자연 감상이 그만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속에 회포가 많구나. 회포가 많다는 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하고 뭐.
위정자의 모습과 그 다음 뭐하고 위정자의 모습과 어떤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자, 이런 모습 사이에 결국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나그네의 시름도 달릴 길이 없구나. 결국 나그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나그네 나왔으니까 자기가 고 나그네가 있어. 자연을 이렇게 쭉 뭐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나그네 그냥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어내어 북두성이나 견우성을 갈까? 신선을 찾으라 다누른 것을 한번 머물러 버릴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진짜로 신선이 타는 뗏목을 자기가 띄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 자연구경 좋은데 계속 자연구경하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식의 마인드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늘의 끝을 보지 못하여 망향전에 올라가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 있겠는가? 가등이나 성난고래 누가 놀라게 하길래 불거니 품거니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흙 뿌려 내리는 듯 5월의 드넓은 하늘에 백설 눈이 젖은 눈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면 뭔가 진짜로 이 사람이 고래를 갑자기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은산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진짜 백설 뭐 근데 이거 은산 같은 경우는 내리는 듯 이러니까 비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백설 이러니까 왠지 이상기후 있는 것 같고 이러죠. 그래서 이 구절도 이제 좀 비유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1번을 보세요. 자,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그 물이 닿게 하고 싶구나. 결국은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한다. 결국은 한강과 남산에 있는 임금이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임금에 대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죠. 연군 지정, 우국 지정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임금의 이 내려준 관리 여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싫지 않으니 회포가 많구나. 나그네의 근심도 둘 데가 없구나. 그래서 나오죠. 왕정은 관리로서의 여정. 결국은 작가가 신분이 암시된다. 이 신분은 그 얘기했던 관철사라는 거죠. 그죠? 그 지금에 치면 가능원도 지사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의 책임의식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자연도 싫지 않으니 마음속의 생각에 근심만 많구나. 결국 인간 본연의 욕망 이 두 개가 여기와 여기는 이걸 가지려면 당연히 자연을 구경 못할 거고 자연을 구경하려면 위정자 책임의식을 지키지 못할 거니까 둘은 그대로 대조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 갈등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욕망과 위정자의 욕망, 그 책임이 그 현재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죠. 그죠? 왕정과 객사의 갈등. 이 비장미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비장하다, 뭐 슬프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을 구경하다니 임금이 내려준 여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임금이 내려준 여정을 계속 뭐 하자니 자연 구경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두 사이에서 충돌하는 이제 뭐 정철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뭐 나오죠. 신선의 뗏목을 띄어내어 북두성으로 향하실까? 신선을 찾으려 다누린 곳에 머무실까?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서 신선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신선은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지만 편하게 놀고 어떻게 보면 절대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정철도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5번에서는 뭐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해서 일망문제라는 게 널리 이제 펼쳐져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한자 성어니까 조금 알아놓으시고 바다 밖은 하늘이니 이나 끝나죠? 하늘 밖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여기도 뭐가 보여요? 이 끝나는 구절을 이렇게 한번 더 연결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연세법 보이고 맨 마지막에 무엇인고라고 하면 이렇게 물음표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서리법 나오는 거고 문장은 유사하니까 대꾸 나오고. 자, 그러니까 또 표현법이 한 두세 개 걸치죠. 표현법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요해요.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별표. 자, 6번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지금 보면 진짜 고래가 나온 건지 뭐 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 비유적 개념도 시험에서 되게 찾게끔 해서 좀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가득 노한 고래 누가 놀라게 하는데 불거니 품거니 어지럽게 굴고 있는 거야. 은산을 꺾어내요. 온산 상에 내리는 듯 5월의 긴 하늘에 눈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고래는 여기서
파도를 의미하는데 성난파도 의미하는 거고, 은산도 파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백설도 파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래하고 은산하고 그 다음 백설하고 이렇게 세 개는 다 실제로 파도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 자체가 되게 딱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데 팍팍팍 이렇게 친 거야. 그러니까 되게 파도가 거치게 피니까 그게 꼭 왠지 성난 고래같이 느껴져 이런 거겠죠. 그리고 파도가 팍 치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게 은상 같고 그리고 이제 하얘니까 그게 눈 같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니까 이거 풀어 쓴 게 아닌 거니까 꼭 왠지 진짜 고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꼭 왠지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실제는 이렇게 이제 풀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내적 관련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우리가 볼 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관찰사를 이제 때려치고 자연을 계속 구경하러 다니느냐 아니면 자연 구경 자체를 이제 그만두고 관찰사로서 일단 일을 열심히 하느냐. 어쨌든 이 결사 부분에서는 내적 갈등 자체를 해소하는 부분 자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귀결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 자체라고 나오고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사 부분이에요. 결사 부분은 내적 갈등이 어쨌든 해소되는 부분 자체가 나온다 그랬죠. 결사 1에서는 그런 내적 갈등 해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사 2 쪽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내적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결사 2가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사 2-5하고 그 다음 결사 2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보이고 그런 거를 이제 해소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았거늘 해가 뜨는 곳에 가까이에 밝은 달을 기다리니 상스러운 달빛이 구름 사이로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럼 이제 달을 기다리는데 아직 달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구슬을 만든 발을 다시 걷고, 이 발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블라인드 커튼 이런 거 정도 생각하면 돼요. 섬들로 만든 승기를 달쓰며 별이 돋아오르도록 곧바로 앉아서 밝은 말을 바라보니 흰 연꽃 같은 달을 누가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백년한가지 누가 보내는가? 이것도 이제 비유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다 풀어서 보내면,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모두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지금 여기를 보면 어느 정도의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로 해소될지가 조금 눈에 보여요. 지금 자연을 보면서도 자기 혼자 즐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자기가 좋은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느낌상 왠지 이런 모습보다 객수의 모습보다는 왕정의 모습으로, 즉 어떤 뭐 임금이 준 그런 관찰사의 일을 먼저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결될 확률이 지금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나오죠. 온 백성에게 고루고루 은혜를 베푸고 싶다는 선정의 다짐. 자, 신선주를 가득 부어들고 달에게 묻는 말이, 이건 진짜로 자기가 신선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마신 술이 왠지 신선이 마신 술 같은데 혼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내적 갈등이 있다는 얘기겠죠. 나 신선되고 싶어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누구인가? 아무나 만나보아 영웅과 사선의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산산이 있는 동해로 가는 길이 멀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전체 분석 볼게요. 자, 잠깐 동안 밤이 들어 풍랑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부상지척의 명언을 기다리니 서강천량이 보이는 듯 숨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보이는 듯 숨는구나.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가 보였다가 하는 장면이 나와서 약간 아쉬움이 있구나.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름을 다시 걷고 옥계를 쓰며 계명성이 돋아오르도록 꼿꼿이 앉아 바라본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백년한 가지를 누가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 보이고 싶구나. 그래서 백년화는 흰 연꽃을 의미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관념은 달인 건데 이 달을 백년화에다가 비유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이 좋은 달을 남에게 보이고 싶구나. 남에게 보이려면 당연히 여기 뭐 해야 돼? 자기가 좋은 정치 해야 되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 선정에 대한 다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또 뭐에 대한 모습이야?
또 유교에 대한 모습이고 또 어떤 위정자의 면모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밝은 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임금의 은혜와 은총을 백성들에게 모두 조여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정자 어떤 관찰사로서의 그 면모를 보이는 부분, 정치가의 면모가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죠. 자, 신선이 마시는 술을 가득 부어 달에게 묻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200원 어디 갔으며 사선, 앞에서 사선 나왔잖아요. 신라의 내화, 그죠? 그들은 누구겠는가? 아무나 만나보아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선산동해로 갈 길만 멀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아주는 신선이 마신 술이니까 다시 한번 또 뭘 드러내요? 도교의 사상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내적 갈등 자체가 계속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과 사선을 회고하며 여전히 뭐예요? 나 신선되고 싶어. 이런 거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내적 갈등이 어쨌든 뭐 끝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마지막 번에서 끝나겠죠? 자, 이제 이 결사 이 부분이 뭐 또 시험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이제 좀 잘 봐야겠죠? 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풋잠을 잠깐 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는 나를 모르겠는가? 그대는 상계 진선이야. 그대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이 말들 한다면 정철은 곧 뭐예요? 그대는 곧 정철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다른 말은 이제 화자가 되겠죠. 정철은 과거의 신선이었대.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네. 정철은 신선이 되려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아니 어차피 과거의 신선이었는데 신선이 되려고 왜 노력해? 가만히 있고든 죽으면 신선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철은 정말 신선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이 사람의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정철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진짜로 이 사람이 신선이었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내적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정철이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요. 황정경이라는 한 글자를 어찌하서 잘못 읽고 인간사상에 내려서 우리를 따르는가? 결국은 정철은 한 글자를 잘못 읽었다. 신선으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인간사상에서 내려오게 된 거니까 이건 이제 인간에 내려와서 이제 그 잠시 그 벌을 받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잠깐 가지마오. 이 술 한잔 먹어보세요. 북두칠성 같은 국자를 기울여서 동해바닷물 같은 술을 부어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국자와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먹는다는 얘기죠. 저가 한 잔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그렇게 서너 잔을 먹으니 한 잔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죠? 북두칠성 되게 크잖아요. 그걸로 된 걸로 동해바다 같은 술을 뻑 퍼갖고 한 잔 먹으면 한 잔도 먹기 전에 이미 배가 부를 텐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술을 서로 기울인다 뭐 이런 얘기겠죠. 봄바람이 산들산들하여 두 겨드랑이를 치켜오리니 아득한 하늘을 웬만하면 알 것 같구나. 이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온 백성을 취하게 만든 후에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이 부분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써놨죠. 일부러 선정법이라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 보세요. 한번 내용을. 이 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백성들을 다 취하게 한 후에 근데 이 취하게 만든다는 게 사람들 다 정말 뭐 취하게 만든다는 것보다 지금 신선하고 지금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하게 만든다는 건 백성들을 술 마시면서 즐겁게 한 후에 이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건 사실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기쁘거나 뭔가 기뻤을 때 뭐 기쁨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기분이 좀 꿀꿀하나 슬플 때 그 슬픔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마시거나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 다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이런 얘기겠죠. 그때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그럼 먼저 사람들이 취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자기가 먼저 좋은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정치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신선되든지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결국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관찰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걸 먼저 할 거야. 나는 이제 관찰사의 면모부터 똑바로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구절이에요. 자, 말을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아득한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 들려오는 옥피리가 어제런가 그저런가
어렴풋하게 들리는구나. 자,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인지 어찌 알겠는가.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구나.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내용을 끝나요. 자, 이제 다시 내용 분석해야 되죠. 자,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베어서 풋잠을 잠깐 드니, 그 얕은 잠이 든 거죠. 꿈이 한 사람이 이르는 말이, 이 구절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별표 치시고, 그대는 나를 모르겠는가? 너 상계에 참 신선이었어. 황정경이란 한 글자를 잘못 읽어두고 인간사에 내려와서 왜 우리를 따르고 있는가? 왜 신선을 따르고 있는가? 잠깐 가지 마세요. 이술 한잔 먹어보세요. 그래서 이 꿈은 신선이 자신에게 참된 신선이라 말하면서 신선세계에 대한 욕망이 해소된다. 그래서 이 꿈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꿈을 통해서 뭐가 해소되니까? 갈등 자체가 해소되는 거니까.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고 2번도 별표 주세요. 2번도 지금 보면 시험에서 딱 잘 나올 수 있는 각이에요. 왜냐면 각자 지시 대상이 뭐 신선을 드러내는 단어와 정철, 말 그대로 화자겠죠. 다른 말로 하면 화자를 드러내는 단어와 따로따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각자 이걸 찾아보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그리고 이제 황정경. 황정경은 도가의 경문으로 천상에는 황정이라는 뜰이 있는데 신선들은 그곳에서 황정경이라는 경문을 읽었다. 이때 글자 한자를 잘못 읽으면 옥황성제가 벌을 내리고 인간세계로 귀향을 오는데 이백은 일찍이 그런 사정으로 온 신선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전에 고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철이 현재 여기 있는 거는 뭐 신선의 꿈 내용대로라면 황정경이라는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럼 당연히 죽으면 다시 뭐가 될 거야? 신선 될 거니까 쉴 데 없이 신선을 따르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실제로는 속세를 의미하는 거고, 관련 기법은 뭐 오버랩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 화면이 겹쳐 보인다 이런 건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2번 뭐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예수를 부어내어 저거 먹고 내가 먹거늘 서너 장 그렇게 거우 먹으니 화풍이 습습하여 양 겨드랑이를 치켜오리니 구만리 당공에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그래서 이 북두성은 북두성을 의미하는 거고 창예수는 푸른 바람을 의미한 건데 실제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서는 북두성은 국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창예수는 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국자하고 술이 좀 더 중요한 의미죠. 이게 실제로 비유된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북두성까지 큰 국자로 많은 바닷물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결국은 크게 논다 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북두성 술국자로 동해의 푸른 바다를 술로 삼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호연지기 또 나오죠. 호연지기도 지금 두 번 나오니까 중요한 표현이에요. 앞에서 금강산 얘기 나올 때 이제 공자 얘기 나올 때 나왔잖아요. 그죠? 공자 호연지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호연지기 또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호연지기도 시험에 뭐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연군지정, 오곡지정, 뭐 그 다음 호연지기 뭐 이것들은 뭐 두 번 이상 나오니까 어쨌든 중요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또 지시대상 나오니까 또 파악하면 되죠. 신서는 저, 그 다음 정철은 아까도 얘기했죠. 화자는 나에서 그 각자 이제 그 드러내는 단어들 있죠. 그 다음 이제 7번 구만리 장공에 웬만하면 날 것 같다. 소동파의 적백부에 나오는 우아이등선과 연결됐다. 이 우아이등선이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마지막 어쨌든 이 결사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죠? 꿈을 통해서 내가 원래 신선이었으니까 굳이 더 이상 신선을 동할 필요가 없다 라고 나오니까 사실 여기에 나온 이 구절들은 마지막 구절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슬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야 다시 만나 또 한잔하자. 그래서 사회는 온 세상을 의미하며 억만장생은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 편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시중에서도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에게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선정을 하면 백성들이 다 즐겁게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중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 나누려의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우락에서 나오죠. 이 단어도 이제 한자성어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고 하나만 같이 적어보세요. 유사한 한자성어. 선우락, 백성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즐긴다. 그럼 나중에 자신의 그 사사로운 그런 즐김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연결해서 시험에 잘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선공, 호사. 뜻은 선우락과 똑같아요. 먼저 공적인 거 생각하고 나중에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선우락이나 성공호사나 비슷한다는 뜻인데 어쨌든 둘 다 시험에 잘 나오신 단어니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를 통해서 이제 갈등이 또 해소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말을 마치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니 공중의 옥소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잠을 깨요. 그럼 완벽한 현실로 돌아온 거죠.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겠는데 끝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현실 시작되고 본사 2-5에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에 대한 답. 그래서 깊이를 모르는데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내가 바다의 그런 넓음을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구절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또 별표쳐서 잘 기억하세요. 자,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영월, 밝은 달, 뭐 해, 달 이런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왕을 위한 거잖아요. 결국은 왕의 은혜가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구나. 결국은 왕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맨 마지막에도 지금 뭐로 끝나요? 맨 마지막에도 어떤 유교의 세상이고 임금에 대한 어떤 충이나 이런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적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 유기적 충이산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시조를 보면 앞에 얘기했지만 뭐 3, 4, 3, 4 그죠? 초장을 볼 때 그 다음 중장에도 3, 4, 3, 4 마지막 중장에서 3, 5, 4, 3 형태인데 여기서 실제로 요 정도를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첫 수를.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구절 보면 명월이 3글자, 천산 만나게 그죠? 5글자, 그 다음 안이 비친 4글자, 대없다 3글자. 그래서 시조의 맨 마지막 중장처럼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와 시조의 형태상 유사점을 보인다? 그게 전격가사예요. 전격가사가 말 그대로 맨 마지막 끝나는 구절을 시조의 중장과 똑같이. 그러면 사실 여기에 첫 번째는 이제 고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고정이 들어가면 그걸 전격가사라고 하는데 그 전격가사 특징이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쓴 거니까 어떤 형식을 조금 고정해주려는 부분 자체가 조금 드러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관동별곡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끝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끝나도 이제 이 현대어 풀이하고 이 밑에 이제 요점 정리들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요 정도의 개념을 이제 조금 보시면 됩니다. 네, 그죠?